한 소녀가 집에서 몇 분 거리에 있는 상점에 쇼핑하러 갔다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한때 진범을 잡았다고 생각했지만 진실은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히마 조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히마입니다. 크리스티 웨슬은 1970년 11월 19일 일리노이주 글렌앨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전형적인 미국의 작은 마을로 인구가 많지 않고 자연 풍광이 아름답습니다. 대도시에 비해 이곳의 삶은 평온하고 따뜻했습니다. 크리스티는 어머니와 2명의 오빠 그리고 언니 1명과 함께 살았습니다. 크리스티는 밝고 명랑한 성격으로 다양한 운동을 좋아했으며 특히 배구와 야구를 잘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한때 부반장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시간은 1985년 7월 21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15세였던 크리스티는 학교에서 여름 계절학기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이날 오후 3시 30분경 방과 후 집으로 돌아온 크리스티는 잠시 쉬다가 근처 상점에 걸어가서 탄산음료와 초콜릿을 사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자주 가던 상점으로 집에서 불과 수백 미터 거리였습니다. 보통이라면 30분이면 다녀올 수 있는 거리였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크리스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어머니는 그녀가 길에서 친구들을 만나 함께 놀러 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휴대전화도 없었기에 어머니는 집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날이 저물도록 크리스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동안 크리스티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크리스티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후 어머니는 마을을 한 바퀴 돌며 찾았지만 크리스티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다음날 새벽 1시 50분 그녀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서는 강력 사건이 드물었기 때문에 경찰은 이 신고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크리스티가 실종된 지 10시간도 채 되지 않았고 새벽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그들은 먼저 크리스티의 이동 경로를 재구성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가 갔던 상점의 점원을 찾아냈습니다. 글렌앨린은 작은 마을이라 주민들 대부분이 서로 알고 지냈고 이 점원도 크리스티와 매우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점원의 말에 따르면 크리스티는 당일 오후 4시경에 확실히 다녀갔다고 합니다. 그녀는 탄산음료와 초콜릿을 사고 떠났으며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간단히 인사만 나눴고 점원은 그녀가 다음에 어디로 갈지 묻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은 당일 상점에서 크리스티를 본 다른 목격자들도 신문했지만 모두 점원과 비슷한 진술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크리스티와 친한 친구들을 모두 조사했지만 그들은 모두 방과 후 크리스티를 다시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찰은 크리스티의 예상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거리를 따라 반복해서 수색하며 의심스러운 단서를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새벽부터 날이 밝을 때까지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은 금방 정오가 되었고 다른 경찰팀이 수색 작업을 인계받았습니다. 그중 한 경찰관이 다른 경로를 수색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전에는 마을 도로만 수색했었지만 상점에서 크리스티 집까지 더 짧은 경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들판을 가로질러야 했습니다. 들판에는 흙길이 하나 있었고 양옆으로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이는 현지인들만 아는 지름길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흙길을 따라 수색을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한 경찰관이 흙길에서 멀지 않은 잡초숲에서 여성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바로 밤새 실종되었던 크리스티였습니다. 경찰은 즉시 현장을 봉쇄했지만 정밀 감식 결과 의심스러운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발자국 하나조차 발견되지 않아 범인이 매우 치밀한 반수사 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부검 결과는 곧 나왔습니다. 크리스티의 사인은 여러 차례 칼부림으로 인한 것이었고 생전에 성폭행을 당했으며 체내에서 남성 체액이 검출되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DNA 기술이 막 발명되어 아직 성숙하지 않았고 실제 사건에 적용된 선례가 없었기에 경찰은 이 증거들을 보관해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크리스티의 어머니의 진술에 따르면 당일 딸은 진주 반지를 끼고 있었지만 시신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범인이 이 반지를 가져갔다고 추측하고 인근 전당포에 알려 최근 누군가가 유사한 물품을 판매했는지 주의 깊게 봐달라고 했습니다. 크리스티가 살해당한 이 흙길은 은밀했지만 지름길로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종종 다니곤 했습니다.
경찰은 실제로 비슷한 시간대에 그 길을 지나간 사람 몇 명을 찾아냈지만 모두 수상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크리스티가 살해당한 곳 근처에 한 가구가 있었는데 당시 그들은 마당에서 바비큐를 하고 있었지만 구조 요청이나 다투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이 점을 매우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이 길은 외지긴 했지만 인적이 드문 곳은 아니었고 사건 발생 시간도 오후였는데 범인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후 경찰은 두 가지 추측을 내놓았습니다. 첫째, 범인이 상점에서부터 크리스티를 미행하다가 들판에 이르러 살해했을 가능성. 둘째, 범인이 원래 크리스티를 알고 있어서 그녀가 방심한 틈을 타 소리 없이 살해했을 가능성입니다. 경찰은 크리스티와 아는 모든 사람을 조사했지만 끝내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3년 후인 1988년 사건은 드디어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당시 DNA 증거가 정식으로 형사수사의 중요한 근거가 되면서 경찰은 모든 잠재적 용의자에게 DNA 정보 채취를 요구하여 대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상 DNA 정보 채취는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했습니다. 즉, 자발적인 전제하에만 경찰이 누군가의 DNA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 명단을 작성해 한 명씩 문의했고 그중 대부분은 DNA 샘플 제공에 동의했지만 한 명은 예외였습니다. 바로 당시 34세였던 다나 헨리였습니다. 그의 집은 크리스티가 살해당한 곳에서 멀지 않았습니다. 수사 첫날부터 그는 줄곧 경찰의 용의자 명단에 있었지만 이전에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DNA 샘플 제공을 거부하자 경찰의 의심은 급격히 커졌습니다. 경찰은 법원의 힘을 빌리기로 결정하고 헨리를 고소하여 DNA 샘플 제공을 강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헨리는 자신은 사건과 무관하다며 DNA 제공을 거부했고 결국 법정 모독죄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사실상 검찰과 경찰이 손잡고 그를 압박한 것이나 다름없었죠. 이 부분은 다들 아시겠지만요. 결국 헨리는 엄청난 압박감 속에서 DNA 샘플 제공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 범인의 DNA 샘플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나온 후 헨리는 곧 석방되었지만 출소 즉시 기자들과 접촉해 자신이 감옥에서 위협과 학대를 당했으며 굴복할 때까지 옷조차 입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헨리는 이미 5만 달러를 썼는데 당시로서는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집까지 저당 잡혔고 결국 대출금을 갚지 못해 은행에 집을 압류당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은 이 사건 이후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그를 피하고 떠나갔다는 점입니다. 분노한 헨리는 경찰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DNA 결과가 나온 후에도 여전히 그가 진범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시 사건으로 돌아와서 이후 1년 동안 크리스티 사건 수사는 정체 상태였습니다. 1년 뒤인 1989년 이 사건은 뜻밖의 일로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됩니다. 사건 발생 후 윌리스라는 남자가 크리스티 유가족과 계속 연락하며 진범을 안다고 주장했고 많은 소위 단서들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그가 제공한 단서를 조사한 결과 모두 억지스러운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무려 4년이나 지속되자 크리스티의 유가족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윌리스에게 유가족 접촉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금지령이 발효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윌리스는 다시 크리스티의 유가족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경찰은 윌리스를 조사하여 사건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이토록 사건에 집착하는지 의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얼마간의 조사 끝에 경찰은 윌리스가 그저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사람일 뿐이며 그의 목적은 단지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크리스티 사건은 점차 미제 사건이 되었습니다. 2000년에 경찰은 범인의 DNA 정보를 FBI 데이터베이스에 업로드했지만 일치하는 정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수년 동안 경찰은 간헐적으로 재수사를 벌였지만 진전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은 무려 3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처음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대부분이 은퇴했고 2015년에는 이 사건이 새로운 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모두가 이 사건에 대해 거의 희망을 버렸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일리노이주 경찰은 FBI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크리스티 사건 범인의 DNA가
데이터베이스에 새로 업로드된 샘플과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마이클 존스라는 62세 남성으로 사건 당시 32세였습니다. 존스는 글렌 엘린에서 240km 떨어진 샴페인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존스는 가정폭력으로 아내에게 고소당해 감옥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2002년 통과된 일리노이주법에 따라 모든 범죄 용의자는 DNA 샘플을 제공해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법안 통과를 추진한 검사는 바로 크리스티 살인 사건을 담당했던 밥 검사였습니다. 그가 이 법안을 강력히 추진한 큰 이유는 크리스티 사건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간절히 바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었습니다. DNA 일치 결과가 나온 후 경찰은 즉시 마이클 존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존스의 이름은 이전에 용의자 명단에 단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즉, DNA 증거가 아니었다면 경찰은 영원히 그를 이 사건과 연결짓지 못했을 것입니다. 존스는 긴 범죄 기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0년대 초반에 이미 한 여성을 폭행하여 기소된 적이 있었지만 웬일인지 감옥에 가지는 않았습니다. 불과 1년 후 그는 또 다른 여성 폭행 사건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0년에서 20년형을 선고받았지만 모범수로 6년만 복역하고 크리스티 사건 발생 2년 전인 1983년에 석방되었습니다. 가장 분통 터지는 일은 당시 사건 피해자가 존스의 조기 석방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녀는 존스가 조기 석방될 줄 알았다면 반드시 항소하여 형기를 모두 채우도록 요구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크리스티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출소 1년 후 존스는 결혼했지만 1994년 첫 번째 아내는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그가 친척집에 미성년 소녀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전처는 법원에 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했습니다. 1999년 존스는 새로 사귄 여자친구의 친척을 폭행하여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과거를 들춰보면 악행이 수두룩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존스가 종종 혼자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다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주 가던 곳 중 하나가 시카고였는데 그곳에 친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티가 살던 글렌 엘린 마을은 시카고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그가 여행 도중 무작위로 범행 대상을 골랐을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존스의 전처 진술에 따르면 존스는 수사 드라마를 즐겨봤고 반수사 의식이 매우 강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때문에 현장에 지문이나 발자국을 남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행동 패턴으로 볼 때 경찰은 그가 저지른 사건이 이 한 건뿐만이 아닐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했습니다. 그가 자주 혼자 오토바이 여행을 다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를 다른 사건과 연결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존스는 크리스티 살해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존스는 사건과의 관련성을 극구 부인했습니다. 이 지각된 재판은 3년 동안 계속되었고 2018년에야 존스는 감형을 조건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교환 조건으로 존스는 구체적인 범행 내용을 밝히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가 어떻게 범행 대상을 골랐고 구체적인 범행 과정이 어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경찰이 제기했던 두 가지 가설을 기억하시나요? 첫째는 범인이 이전에 크리스티를 알았을 가능성인데 이는 나중에 크리스티 어머니에 의해 배제되었습니다. 둘째는 범인이 상점에서 크리스티를 만나 들판까지 미행했을 가능성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가능성도 낮다고 생각합니다. 존스는 외지인이었기 때문에 크리스티가 집에 갈 때 그 외진 샛길로 갈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존스가 우연히 그 흙길로 들어섰다가 마침 크리스티를 마주쳤고 순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입니다. 물론 이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탄막으로 알려주세요. 결국 존스는 80년형을 선고받았고 가장 빠른 가석방 가능 시기는 2095년입니다. 즉,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그는 남은 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될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크리스티의 어머니가 생전에 딸을 죽인 범인이 법의 심판을 받는 것을 직접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헨리는 그렇게 운이 좋지 못했습니다. 그는 존스의 재판 과정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나중에 인터뷰에서 그는 진범이 잡혔음에도 자신의 삶은 이미 수십 년 전
그 재판으로 완전히 망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무도 그가 겪은 일에 대해 책임지지 않았고 경찰은 사과는커녕 배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사건의 모든 내용을 마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